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호전된 경기 지표 발표가 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1.5% 빠졌고요. 코스닥은 2.2%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죠.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요. 향후 2년간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금값은 온스당 $1,000 선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 회복세는 미지근하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복잡하고 어렵고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이제 모두 다 외우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 클릭하시고 대박플러스 시즌2로 돌아오셔서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들 또 어떤 질문들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저희 훌륭한 전문가들이 답변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의 강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서 공부를 심도 있게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100%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순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용준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종목 공개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1950선 후반대로 밀렸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째 빠졌는데 한 달여 만에 주가가 5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3.8%나 또 한 번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일본 증시가 약했던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큰 방향성 없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오늘은요 수출주로 중심으로 빠지면서 이거 뭔가 큰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김용준 멘토님. 예. 일단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일본에서 먼저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7% 이상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날 좀 많이 긴장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직격탄이 날라오면은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아시아로 도미노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는 상황들을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제 올라갈 땐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올라갈 땐 전혀 도움을 안 주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채권 시장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잘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일본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하나를 보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충격이 좀 생깁니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일본 쪽에서 채권 시장이 좀 붕괴가 되고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의 지금 어떤 채권 시장이 붕괴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의 자금들이 이제 상당히 저금리의 장기 기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엔캐리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그런 쪽에서 전 세계에 많이 지금 돈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쪽에 아베노믹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채권 시장의 붕괴에 따른 전 세계 일본 시장에 깔려 있는 모든 자금들이 지금 이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안 벌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지금 무너져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엔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지금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엔저 현상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서로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하는 이런 쪽의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계속 이러는 부분에 분명히 한 축에는 일본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미국의 양쪽 하나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 일본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악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빠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만하게 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에 어떤 방향들만 나온다면 뭐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일본의 방향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준 멘토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시향 받고 앞으로는 뭐가 중요한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 대응이 어려워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머릿속을 꽉꽉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예, 일단 오늘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압축해 전달하는 시간. 종목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매매 시점 공략을 듣는다. 김용준의 주식백과사전 지금 공개됩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께서 대박플러스 시즌2를 시작하시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미래의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만 이제 좀 지수를 좀 짚어보고 간단하게만 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1950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으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여기 이제 1940이니 50이니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적 대응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좀 맞춰서 방향을 좀 잡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큰 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지금 코스닥의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이제 예전처럼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일반인들이 테마성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 좀 잡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어떤 대규모 매도 공세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 역시도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뚫어놓고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권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길게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길게 차트를 보면은 예전에 찍었던 고점의 지지 라인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탈했다고 좀 볼 수가 없고요. 이제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장기 상승을 위한 중기 조정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떤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관망하는 그런 쪽의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의 산업의 어떤 큰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오늘 어제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됐고 얘기됐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내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탄소입니다. 탄소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탄소량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심하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종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해수면의 어종이.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물고기들의 분포 상태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 후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하와이 정도의 온도 환경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점점 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분명히 탄소량이 있고요. 이 탄소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민거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도 저쪽도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러한 탄소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또 한 가지 문제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지금 이제 석유나 석탄은 좀 아직 매장량이 좀 있지만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계치에 왔다. 전문가들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견해의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40년을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후에 그 다음에는 과연 석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갖다 화석 연료차 그리고 뭐 내연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이런 차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 근데 앞으로는 이런 화석 연료가 아닌 어떤 어떤 그린화된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차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탄소량이 없는 차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큰 방향은 뭐냐면 화석 연료차가 지금 이제 그린 전기차화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가장 큰 맥락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그 상황들은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동차에 대한 3대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 결국은 소형화, 경량화 돼야 됩니다. 왜 소형화, 경량화 돼야 되냐면 지금 전기차로 가려고 한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자동차가 지나치게 무겁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차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화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화 돼야 된다. 뭐 스마트화라는 얘기를 좀 잠깐 좀 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스마트화를 표현한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인데요.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태블릿 PC 자체를 차에다 탑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이 차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에서. 그럼 만약에 이게 차 안에 탑재가 되게 되면 얘가 이제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머리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물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되냐면 결국 얘가 들어가서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든 상태를 직접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직접 체크를 해버리니까 자동차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스마트화가 돼버리게 되면 차 안에서 바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서 뭐 정비소에다 바로 그러니까 뭐 현대차 AS 센터에다 바로 그냥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고장났다 할 필요도 없이 번호판만 딱 인식을 하면 딱 들어와 버리면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정보가 다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쳐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앞으로의 차는 지금 스마트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올라가면요. 현재 그 자동차의 지금 3대 키워드는 이쪽입니다. 그린화 시켜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탄소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머리 좋게 좀 만들어야 되고요. 스마트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좀 똑같은 기능을 가지면서 좀 가볍게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동차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린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노드맵은 이제 그 전기차로 가는 거하고 하이브리드로 가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제 전기차로 바로 가기보다는 원래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카를 진행을 하고서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싸움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누가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그 가는 방향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카, 뭐 수소차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개념적인 설명부터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라는 것은 과거의 내연차에 비해서 뭐가 하나 더 붙냐면 배터리하고 모터가 지금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차는 뭐냐면 연료를 통해서 엔진을 돌리는,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구조였다면 하이브리드카는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구조가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배터리하고 모터를 같이 장착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어떨 때는 내연차로 그러니까 연료랑 엔진을 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를 돌리는 방법 또 하나는 배터리하고 모터를 가지고 돌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결국은 위에 보면 전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는 이게 충전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충전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오는 개념들은 뭐냐면 하이브리드카라는 것은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 충전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 전원이 붙어서 이 배터리하고 모터를 충전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똑같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전기차도 플러그인 전기차겠죠. 전원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하고 모터에다가 전원을 붙여서 충전을 해서 쓰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기차는 이쪽 개념이고요. 수소차는 뭐 똑같은 기능 아래서 수소 전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이제 수소 전지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수소 전지차의 가장 좋은 거,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구조는 만약에 수소 전지차가 된다면 딴 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봐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폭발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저장 용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아직 이제 해결을 못한 부분이라서 지금 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린카에 대한 시장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자료들이고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까지는 지금까지는 별로 진행 속도가 안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정도가 될 거냐면 2015년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전기차의 시장 규모가 어떻다, 뭐 앞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결정적인 사건이 좀 하나 났습니다. 혹시 이제 TV에서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전기차입니다. 모양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판매 대수도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까지의 전기차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가속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00km 진입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100km까지 진입하는데 3, 4초 정도밖에 지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거리가 이제 100km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이 회사는 지금 한 번 충전으로 300km까지 가는 차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리튬 이온, 우리는 보통 이제 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데 리튬 이온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건전지를 사용하면서 전기차의 개념을 확 바꿨습니다. 근데 전지와 건전지의 차이가 뭐냐? 뭐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전지로 사용하는 거하고 전지로 사용하는 거는 결국 무게의 싸움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차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경량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도 가벼운 플라스틱,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차량 경량화 쪽으로 얘기가 계속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지 지금 무게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아니라 건전지를 사용하니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량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출력이 215km입니다. 전기차가 200km를 가는 정도면 지금 내연차하고 거의 이제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전기차가 분명히 지금 한 단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2012년도에는 아마 7만 불 정도에 팔린 것 같은데요. 곧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지금 3만 불대 지금 차를 지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만 불 정도면은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3,30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싸진 않죠. 우리나라 보통 네이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전기차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카 정도도 한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전기차가 지금 3만 불 정도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못 푼 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아직 못 풀었다는 얘기죠. 7만 불 정도는 아직까지는 상업화하기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7만 불은 상당 부분의 정부의 보조금을 갖고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발동을 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건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경량화 문제를 웬만큼은 해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금 필요 없는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리튬 이온 건전지를 하게 되면 기존 건전지 라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지 라인을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튬 이온 건전지 시장, 전지 시장에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린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얘네들이 정말 얼마 정도를 파냐. 테슬라가 지금 분기별로 4,750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벤츠가 한 3,000대 정도 팔고요. BMW가 2,300대 정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미하다고 보시고 몇백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몇백 대도 이제 정부에서 한정적으로 주문 나가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상업화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태로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최근에 거의 2배 정도 18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흑자 전환도 됐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결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제 그쪽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만약에 되게 되면 전기차 안에 구성하는 구성 요소 안에서의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 전기차의 3대 원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의 최고의 경쟁력은 배터리 2차 전지를 누가 잘 만드냐. 그것도 리튬 이온 전지로요. 니켈 수소 전지는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했던 거고 리튬 이온 전지로서의 배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하냐. 그게 이제 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버터, 구동 모터, 요 정도의 어떤 구조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버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큰 회사가 가져야 되니까 뭐 LS산전 그리고 뉴인텍 뭐 이 정도가 지금 인버터에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로 가던 어느 쪽으로 가던 태양전지로 가던 결국은 연료 저장 장치라는 게 필요하겠죠. 연료 저장 장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결국은 이쪽 산업이 형성되면서 같이 형성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료 저장 시스템이 어떻게 가느냐의 한 축에서는 결국 이쪽에서는 뭐 배터리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배터리팩은 어차피 모든 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모비스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한라공조 정도 이게 바뀌었죠. 한라비스톤인가요? 그런 정도에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아마도 이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런 배터리 관련 업체 그리고 인버터 관련 업체, 구동 모터 관련 업체 이쪽이 지금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저번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배터리는 4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물질, 양극물질이 있고요. 음극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전해질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 2차 전지의 배터리는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의 배터리 안에서 양극물질하고 음극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요. 근데 이게 방전이 된 상태에서는 양쪽으로 쫙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섞이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서로 섞여버리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은 뭐냐면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게 서로 섞여버리는데 이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이 분리막 안에 구멍이 막히는 게 배터리 성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음극물질과 양극물질이 섞이면서 충방전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원가 구성을 보니까 양극물질이 가장 그 원가 구성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양극물질 쪽에 업체가 있고요. 배터리 업체는 분리를 할 때 양극물질 쪽에 업체가 있고요. 음극물질 쪽에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전해질 쪽에 업체가 있고요. 분리막에 업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극물질을 지금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게 뭐냐면 코발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코발트가 워낙 단가가 비싼 쪽입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의 지금 대체 물질들을 지금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코발트 계열의 양극물질의 어떤 라인업이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코발트 상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전구체 쪽으로는 몇몇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몇 개의 전구체, 에코프로, 이런 전구체 업체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물질 쪽은 지금 이제 몇 개의 회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이제 그 음극물질 쪽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 뒷부분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리막 쪽은 결국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전해질은 전해질은 이제 후성 쪽에서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그걸로 만드는 포장을 하는 그 배터리 팩 쪽, 그 BMS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이제 넥스콘테크, 파워로직스 두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너무 좋다니까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겠다고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냥 주식을 싹 걷어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거는 넥스콘테크 요 정도가 지금 관련 업체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진행을 하면요. 예. 그럼 이제 그 2차 전지는 정확하게 어떤 쪽의 그 2차 전지냐면 지금 이제 니켈 수소 2차 전지하고 니켈 이온 2차 전지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 2차 전지는 니켈 수소 계열로 2008년도만 해도 100% 비중이었습니다. 니켈 수소 구조가.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90%에 10%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등해졌죠. 니켈 수소하고 니켈 이온, 리튬 이온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니켈 수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면서 2013년도에는 30대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완전한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니켈 수소 같은 경우 과거에는 주로 뭐라고 많이 표현을 했냐면 소형 쪽, 그러니까 작은 쪽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리튬 이온 전지는 중대형 쪽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중대형 쪽의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결국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쪽이 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표현은 그거보다는 니켈 수소 쪽은 일본 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튬 이온은 국내 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튬 이온이 훨씬 좋다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 폭발의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웬만큼 지금 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이쪽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의 주도권, 특히 배터리 쪽의 주도권은 뭐 분명히 국내에서 장악하리라고 일단 보고요. 이쪽은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린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지금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쪽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구성 항목을 보니까 양극물질, 음극물질,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전해질 그리고 양극, 음극 뒷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양극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코발트 계열을 통한 양극 물질을 좀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제 바로 물질이 들어가기보다는 전구체 단계에서 물질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있죠. 그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로서는 지금 에코프로,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발트 계열의 양극 물질의 핵심 라인인데 분명한 거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스모는 결국 다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실화가 많이 돼가지고 결국 2차 전지만 가지고서 2차 전지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모 화학도 상당히 괜찮은 업체인데 지금 그런 다른 이 업황과 다른 어떤 그룹 내의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 상황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에코프로,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뒤져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 정밀화학이니 뭐 일진 머티리얼이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있는데 뭐 요쪽에서의 어떤 라인들이 이제 코발트 계열로 가느냐 다른 쪽으로 가느냐의 좀 차이들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음극 소재입니다. 음극 소재가 지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배터리 안에서 양극 물질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음극 물질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음극 물질은 뭘로 만드냐면 이쪽은 어느 쪽으로 가냐 카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카본. 그래서 이제 카본의 경쟁은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이제 아시아 쪽에서 대부분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은 대부분 엉켜 있습니다. 모든 지금 기술이나 IT나 모든 생산, 화학 이런 쪽에서 대부분 조선까지도 다 엉켜 있죠. 그래서 대부분 왜냐하면 중국은 싸고요.
일본은 좀 비싼데 기술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지금 있는 상태가 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화된 부분도 있다. 근데 지금 그 카본 쪽을 이용한 기술에서의 응급 물질들은 단연히 일본이 지금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한 2,400도까지 열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데는 그 열처리 안 하고요. 그냥 소프트 카본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천연 흑연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애경 쪽하고요. 포스코 컴텍 그리고 GS 칼텍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양산을 준비는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 데가 이제 GS 칼텍스 정도인데 GS 칼텍스는 소프트 카본을 1000도 정도까지는 열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응급 쪽에서는 애경유와 포스코 컴텍, GS 칼텍스 정도가 지금 내용은 되는데 아직까지 이쪽에 확실한 물질을 완전하게 양산 체제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멍이 얼마나 안 막히게 오래 쓸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분리막의 그 장점이고요. 뭐 이쪽에서는 단연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뭐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고 이제 뭐 습식법하고 건식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습식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후성 쪽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후성 쪽이 지금 그 전해질 쪽의 어떤 회사에서 그 어떤 핵심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그 전해질 쪽에서는 이제 세계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후성이 하는 일은 냉매가스하고 반도체 LCD 특수가스 그리고 전해질 쪽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후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전해질 쪽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그 상당히 증설을 해놓고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열렸습니다. 제대로 안 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그 그린카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지금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워낙 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단가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가를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제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를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를 쓰고 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정부에서 좀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타봤던 거 기준으로는 어디를 타봤냐면 남산 순환을 하는 버스가 이제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어떤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서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충전해 놓고 거리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기차가 힘이 좀 딸리니까 속도가 좀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부분 해결하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되면 후성 쪽에서는 이 전해질 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경쟁 업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어떤 강점을 지금 갖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가지의 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앞부분에서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린카의 방향을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린카에 대한 방향은 지금 경량화 그리고 스마트화 그리고 그린화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사실 그 그린칸이 2차 전지 쪽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이상 어떤 속도를 못 내고 좀 더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더뎠던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는 몇몇 가지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도에다가 그 시범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린카를 쫙 뿌려놨는데 결국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를 벗어난 나머지 쪽에서 이제 충전도 힘들고요. 근데 그런 저런 문제들. 그래서 충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충전 인프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삼화전기, 삼화전자, 뭐 삼화콘덴서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갖고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던 것들, 결국 이제 충전에 대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계속 지금 발빠르게 뭔가 그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는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그린카 시장의 어떤 새로운 시각을 다시 뜨게 하고 결국 이들이 시장을 점점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고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더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모멘텀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시작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은 뭐니 해도 배터리 쪽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쪽의 리튬 이온 쪽은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양극물질에 대한 수혜 업체는 누구이고 응급물질에 대한 수혜 업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에 대한 수혜 업체는 누구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갖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당장은 그린카 시장의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왜 배터리 시장은 2차 전지 쪽을 먼저 접근을 하는 쪽에 방향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미래 자동차는요, 작고 가벼워야 되고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전기차가 있을 텐데요.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라는 말씀과 함께 그에 따른 성장주, 수혜주까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셨고요. 이제 종목 들어볼 텐데요. 김용준 멘토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유심 있게 살펴보시는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김용준 멘토님, 지난주에 네. S에너지를 주셨었는데 한 주간 흐름 좀 먼저 봐주세요. 한 주간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 상황에서 계속 반복된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에너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기준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S에너지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 관련한 사업만 하는 업체입니다. 태양광 모듈 쪽하고 태양광 발전소 쪽에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 지금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다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S에너지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크게 안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지 뭐 어떤 고평가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적은 꾸준하게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은 어쨌든 간에 태양광 모듈이죠. 태양광 모듈인데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크게 안 내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했던 거죠. 대부분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되고 준비만 되면 움직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결국 이제 우선은 관세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안 되면 뭐 47%인가요? 47%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현상 47%의 관세 부과가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된다면 아마 S에너지는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쪽이고요. 근데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을 이제 나눠서 볼 때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면 중국 관련 의존도가 높은 쪽, 그러니까 소재 쪽을 납품하는 OCI나 이런 쪽은 어차피 중국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크게 이제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렵지만은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업체들은 굉장히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에너지를 이거 뭐 어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려는 그런 쪽의 관점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한 단계 지나고 보니까 좀 올라오더라. 한 단계 지나고 보니까 좀 올라오더라.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업체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좀 긴 안목에서 이제 10,000원 정도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0,000원 정도가 깨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 S에너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상한가 가고 막 이러면서 막 하루에 10%씩 땡기고 그러는 종목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좀 강하게 한 번씩은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어떤 상승을 보이죠. 올라갈 때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가 어떤 급등하는 종목으로의 어떤 접근 매매보다는 좀 꾸준하게 좀 보면서 단계별 레벨업 하는 뭐 어떤 그런 종목의 어떤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S에너지는 내일 어떤 유럽에서의 조치, 뭐 10% 조치는 이제 무조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향후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급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요. 좀 완만하게 꾸준하게 실적 대비로 가면서 결국은 향후 올 연말 정도에는 태양광 쪽의 발전 관련 쪽에 모멘텀이 형성되고 그리고 태양광 시장의 유럽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용준 멘토께서는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미래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주시는 겁니다. 김용준 멘토로 삼으시는 분들은 S에너지를 좀 중장기 투자 전략 세우셔서 들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종목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강의 내용이 미래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연관선상에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이제 어떤 한쪽에 좀 치우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소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의 전체적인 방향이 크게 틀리지 않는 종목이라면 후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먼저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때입니다. 요때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괜찮은 주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성 역시도 이때 분명히 실적이 좋았었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이 후성이 이제 급격하게 주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2차 전지 시장이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2차 전지 쪽의 어떤 시장만이 아니라 조선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IT들도 그랬고 상당히 이제 그러는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의 어떤 변화들에 따라서 주도 국가들이 결국 투자를 지연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설을 해놨다는 거죠. 대규모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비용은 나가는데 속도는 더디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예전의 실적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안 좋아졌던 흐름들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약화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때가 이제 송도의 탄소 배출 펀드죠. 타워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아마 거기에 최고 수혜주가 후성이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할 때는 상한가보다 조금 못 미친 가격에서 나왔고 상한가를 갔다가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를 퍼붓죠.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 퍼부면서 거기서부터 수급이 깨져서 지금 장기적으로 좀 길게 밀려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밀려내렸는데 보통 주가는 바닥을 찍을 때 어떤 현상들을 벌이냐면 먼저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V자형 반등은 없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좀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봉 역시도 이제 비슷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도 이제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제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주 좁은 권역에 지금 가격대가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1사분기 실적도 발표했을 때도 적자가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찾았다는 얘기겠죠. 바닥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겁니다. 2, 4분기부터 좋아지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에 대한 가동률이 일단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냉매가스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의 주력 업종의 하나인 냉매가스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돌 거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2, 4분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어떤 실적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이 만약에 바닥이 아니었다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이탈을 하는데 결국 이게 그 수급적으로 크게 이탈을 했다면 이게 쭉 밑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대량 거래를 실었는데.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수급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무너뜨렸던 자리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마지막에 일반인들 물량을 좀 털어내고서 물량을 좀 잡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나타난 현상에서 전체적으로 장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루한 패턴들이 나타나요. 근데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게 돌아 나와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때는 주가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시점까지는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루하다는 게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리스크가. 왜냐하면 빠질 만큼 빠졌고 기간 조정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 범위 크지 않을 거다. 거의 가격대는 크게 다칠 가격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멘텀. 그러니까 자체적인 업황에서 진행되는 뭐 어떤 여름에 관련된 냉매가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의 그 가스 업체들, 반도체에서 제공하는 가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타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전해질, 뭐 이런 부분에 성장성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다면 이제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라고 지금 보고요. 단지 타이밍인데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같이 가겠습니다. 뭐 지금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부터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라는 걸 크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단계별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 손절가 정도는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는 버텨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4,500원, 그러니까 전에 강하게 지지했던 라인들이 4,500원대 라인들. 그럼 이 점이 이탈한다는 것은 저점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 해서 이 점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고요. 단기 목표가를 굳이 제시를 한다면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5,000원에 올라타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7,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만 좋아진다면 상장일의 최고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좀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항 라인은 한 6,000원 정도까지 보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좀 관찰하시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김용준 멘토께서는 강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죠.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 전해질 물질 분야의 수혜주였습니다. 후성인데요. 다음 주 시간에 후성의 흐름도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요.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플러스의 훌륭한 전문가들의 방송,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샘플러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무료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역시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니까 하루 쉬고요.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